코스피가 장 초반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보합권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기관이 매도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외국인도 지난 이틀간 이어졌던 매수세를 종료했습니다. 신한카드가 이금융권 중 처음으로 피싱 사기 피해자에게 자율 배상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신청액 100만 원 중 35만 원만 배상해 소액 배상에 그쳤습니다. 대선과 함께 커진 수도 이전 기대감에 세종시 아파트값이 이번 주에도 0.4% 급등해 전국에서 가장 크게 뛰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도 강남 3구 등 규제 지역 위주로 올라 14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저가형 요금제를 전격 인상해 오전 10시부터 오른 금액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KT 계열사 밀리에서제는 다음 달부터 월 정기 구독료를 최대 3,000원 인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3거래일 동안 연속으로 크진 않지만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였던 코스피가 오늘은 장 초반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꺾이는 모습입니다. 2600선 근처까지 장 초반에는 코스피가 다가가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2580선에서 보합권 아슬아슬한 공방을 벌이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크게 빠지면서 720선이 위협받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수급 보시면 역시나 이틀 연달아서 코스피를 사들였던 외국인이 크게 매수 규모를 줄이면서 소폭 매수에 그치고 있고 기관은 이틀째 뚜렷한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짧은 1,300원대를 끝내고 다시 1,400원대로 복귀하는 모습인데 오늘 증시의 흐름 그리고 다음 주는 어떻게 흘러갈지 전문가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SBS 비즈 5스타 김영구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시총 상위주가 조금 부진한 곳들이 많이 보이고 호실적을 낸 곳들만 급등하는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최근 장세는 꾸준히 우상향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과거 폭락했다가 급등했던 것처럼 상승 탄력을 찾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주변 여건에 따라서 자주 흔들리는 모습도 여러 차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속도 면에서 현저히 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느리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런 장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틀간 외국인들 매수세가 기대감이 좀 커지기는 했었는데 다시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오전장 매도, 오후장은 매수 이렇게 바뀌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시총 상위주들의 매력도 상당히 뚝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수주와 실적을 겸비한 현대, 로템이라든가 LIG 넥스원 등 방산주들의 급등이 이어지고 있고요. 한알령 해제 소식에 좋은 움직임을 보였던 엔터주들 중에서도 특히나 SM하이브를 제치고 YG엔터가 다른 엔터주들보다 확실하게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흑자전환 소식에 부응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용주 중에서는 실적이 대폭 좋아진 APR은 전날 28% 급등되고 오늘은 또 상승세를 또 이어가는 모습이었어요. 반면에 카페24나 덴티움 같은 1분기 실적이 악화된 종목들은 하락폭이 커지면서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이것이 실적 호전과 실적 악화 여부에 따라서 급등과 급락 시세가 나오니까 특히나 실적이 악화된 종목들은 관리가 필요한 때라고 보여집니다. 네, 물론 실적이 기업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긴 합니다만 그 변동폭이 좀 크다는 느낌을 받는 요즘인데요.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증시 흐름은 어떨 걸로 보십니까? 예, 다음 주 미국과 중국의 관세 합의 영향에 따른 흐름 변화도 미리 생각해야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관세 합의 문제는 이미 주가에 선반영된 부분도 있고요. 또 협상이 난항이 겪을 경우에는 시간을 끌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에 따른 변동성이 예상되는 그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지수들의 진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듯하고 기대감 때문에 미 증시와 우리 증시 공통적으로 변함없이 상승 추세를 연장해서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 지수가 2600포인트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돌파할 거로 보여지고요. 2700포인트를 향한 상승 흐름은 이어진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투자 전략 쪽은 역시 실적 발표 시즌이니만큼 여전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는 종목들에 대한 매매 전략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파이브스타 김영구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난해 은행에 이어서 올해부터는 제2금융권의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해서도 자율배상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가 생겼을 때 금융회사도 책임의 일부를 분담하는 제도인데요. 그 첫 사례로 신한카드에서 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네, 첫 배상 사례 전해주시죠. 네, 카드사에서 이금융권 최초 자율배상 사례가 나왔습니다. 금융당국 정책에 따라 이금융권도 올해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에 돌입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영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신한카드에서 자율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한카드는 80대 피해 고객에 35만 원을 배상했는데요. 이 고객의 신청액은 100만 원이었습니다. 실질 배상은 3분의 1 수준에 그친 건데요. 자율배상 명목인 만큼 금융사들이 배상액을 최소 수준으로 낮춰 환급해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전히 비대면 금융사고에서 고객 과실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여긴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이번 배상에 대해 신한카드는 고령자인 점도 감안해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배상 비율이라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초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배상에 나섰다는 설명입니다. 네, 액수가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예 제도가 없던 때보다는 그래도 낫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 사례 하나가 전부입니까? 그렇습니다.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다른 이금융업권에선 아직 자율배상 사례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금융권 자율배상은 올해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되고 보이스피싱 등으로 금전적 피해를 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신분증,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배상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금융사들이 나서서 높은 배상 비율을 통보하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원만한 자율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대선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후보 단일화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김문수 후보와 당 지도부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양측 모두 각자 입장만 밝힌 채 회의장을 떠났는데요.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는 오늘 당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네, 이게 아예 안 나올 거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김문수 후보가 의원총회에 나오기는 했습니다. 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늘 당 의원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우선 그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당 지도부는 현재까지도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할 수 없습니다. 김 후보는 당 지도부가 주도하는 강제 단일화 절차에 응할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의원총회장을 떠났고요. 김 후보 역시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의총장을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뒤에 단일화 관련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죠. 네, 우선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 중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누가 더 적합할지 묻는 선호도 조사가 오후 4시에 종료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결과를 가지고 이번 주 일요일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대선 후보를 지명한다는 구상인데요. 다만 오늘 비슷한 시간 김문수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결과도 나옵니다. 김 후보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당 지도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후보 교체에 나서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월 300만 원 넘는 국민연금을 받는 은퇴자가 역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웬만한 직장인 월급보다 더 받는 셈인데 다만 평균 수급액과는 여전히 4배 넘게 차이가 나서 평범한 고령층의 연금 생활은 여전히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광윤 기자, 일단 어떻게 이렇게 많은 연금액이 나왔습니까? 무려 30년간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고 연금 받는 시기를 미루면서 이자 수익을 최대한 늘린 덕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최고 수급액은 305만 4천 원으로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300만 원을 넘겼습니다. 해당 수급자는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 1988년부터 가입해 30년간 보험료를 냈는데요. 역산해 보면 57년생, 현재 나이는 67세입니다.
57년생이면 원래 62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해당 수급자는 이 시점을 5년 미루고 올 1월부터 받는 것을 택했습니다. 이처럼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한 해 7.2% 이자가 붙기 때문에 최대 5년 뒤 연금액의 36%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의 연금을 받기가 쉽지는 않죠. 네, 올 1월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67만 원대로 앞서 보신 최고액과 4.5배 차이가 납니다. 월 200만 원 넘게 받는 어르신도 6만 8천여 명으로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월 100만 원 이상까지 합쳐도 15%에 그치고 나머지 85%의 수급자는 월 100만 원을 못 받습니다. 그중에서도 월 20에서 40만 원이 35%, 월 40에서 60만 원이 21%로 합치면 절반 이상입니다. 올 1월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는 708만 9천 명으로 늘고 있는 반면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2,189만 명으로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이마저 수령 시기를 앞둔 50대가 약 30%로 가장 많고 20대, 30대는 합쳐도 40% 수준에 불과합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이번 주 세종시 아파트 값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대선 전국 속에 대통령실 이전 기대감에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 규제에 아랑곳닿는 서울의 상승세도 여전했습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네, 세종시 집값부터 보죠.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이번 주 세종 아파트 값은 0.4% 오르면서 4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지난주 0.49% 오르며 4년 8개월 만에 최대폭을 경신했는데 이번에도 0.4%대 상승률을 이어간 겁니다.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약에 따른 기대감으로 풀이됩니다. 이 후보는 3월 초 세종 이전론을 띄웠는데 3월 말까지 하락세를 이어오던 세종 주간 아파트 값은 4월 둘째 주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신고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성동 나리떼 마을 6단지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달 최고가인 10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추가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세종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두면서 세종시는 최근 한 달간 전국 매물 감소량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서울의 경우에도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가격의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다방은 토어제 확대 재지정 이후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지난달 아파트 매매 거래가 한 달 새 90% 이상 급감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아파트 값은 이번 주 서울이 0.08% 오르면서 14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초구가 0.19%로 가장 크게 뛰었습니다. 3월 토어제로 새로 지정된 용산구도 지정 전후로 0.3%의 상승폭을 찍었었는데 이번 주 0.14% 오르며 상승세를 유지 중입니다. 목동 재건축 사업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양천구가 0.15% 오르면서 2주째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이달 29일에 열리는 한은 금통위에서의 금리 인하 여부와 6월 대선 이후 구체화될 부동산 정책,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등이 향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집값보다 더 무섭게 뛰고 있는 생활 물가 상승세는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부터 호텔까지 여름도 아직인데 빙수 가격이 벌써부터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대한 기자, 일단 어디서 가격을 올렸습니까? 네, 투썸플레이스가 대표 빙수 메뉴 가격을 지난해보다 500원씩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애플망고 빙수는 14,000원에서 14,500원으로 3.6%, 우리팥 빙수는 12,000원에서 12,500원으로 4.2% 인상했습니다. 롯데리아와 이디야 커피도 빙수 가격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롯데리아는 팥빙수를 5,500원에서 5,900원으로 7.3%, 이디야는 눈꽃빙수 가격을 12,800원으로 지난해보다 1,000원, 8.5% 인상했습니다. 세 업체 모두 원재료 등 제반 비용 상승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빙수에 조금 더 집중하는 곳들은 이미 가격을 줄줄이 올렸던데 이쪽 상황도 정리를 해보죠. 네, 최근 빙수 전문 프랜차이즈 설빙은 빙수 4종의 가격을 4.6% 올리면서 웬만한 메뉴 가격인 만원대 중반선으로 비싸졌습니다. 호텔 빙수는 15만 원에 육박했는데요. 포시즌스 호텔은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4만 9천 원으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신라호텔의 망고 빙수 가격도 11만 원으로 1년 새 8천 원 올랐고 롯데호텔의 망고 빙수도 지난해 9만 2천 원에서 11만 원으로 19.6% 인상됐습니다.
앞서 2월과 3월에 걸쳐 롯데와 빙그레 등이 아이스크림 값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국정 공백을 틈타 식품업계의 무차별 가격 인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단입니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1위 넷플릭스가 오늘부터 구독료를 인상합니다. 독서 플랫폼 밀리의 서재도 구독료를 인상하면서 앞서 보신 먹거리뿐만 아니라 각종 서비스 물가도 줄줄이 오르는 모습입니다. 최윤하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네, 일단 넷플릭스의 구독료는 얼마나 오릅니까? 광고를 봐야 영상이 재생되는 광고형 요금제 두 가지가 올랐습니다. 월 5,500원짜리는 7,000원으로 9,500원짜리는 12,000원으로 각각 2,000원 전후로 인상된 건데요. 다만 스탠다드와 프리미엄 요금제 가격은 유지됩니다. 신규로 가입하는 회원의 경우 오늘 오전 10시부터 바뀐 요금이 적용되고 기존 회원은 결제 주기에 따라 순차 적용됩니다. 넷플릭스 측은 양질의 콘텐츠를 위해 더 나은 재투자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자책 구독료는 또 얼마나 오르는 겁니까? 네, KT 계열 밀리의 서재가 다음 달부터 전자책 월 정기 구독료를 최대 3,000원, 연간 구독료는 최대 3만 원 올립니다. 기존 최저가형이던 월 9,900원짜리가 12,900원으로 오르고 기존 11,900원짜리는 14,900원으로 연간 구독료는 14만 9천 원이 됩니다. 이번 인상은 밀리의 서재와 모 회사인 KT 간에 구독료 부당 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뤄져 논란입니다. 소액주주연대는 밀리의 서재가 KT의 구독료를 10분의 1 수준으로 헐값에 팔아 주주 가치가 훼손됐다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서 시스템 오류가 거듭되며 이용자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입점 업체들의 판매 상점이 검색되질 않으면서 판매자들과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네, 이번 오류는 또 언제 벌어졌습니까? 네,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한 업체들이 검색되지 않는 오류가 어제 한때 지속됐습니다. 이를테면 검색창에 판매점 이름이나 브랜드를 입력해도 노출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해당 판매점을 이용하려던 소비자로선 당황스러울 뿐만 아니라 판매업체는 일정 부분 운영상 손해를 봤을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네이버 측은 단순 시스템 오류였다며 상점은 검색이 안 됐지만 상품 검색은 정상적으로 이뤄져 이용자들에게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전에는 어떤 오류들이 있었죠? 네, 지난달에는 네이버페이 결제 과정에서 결제가 완료됐음에도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라는 안내창이 뜨면서 이용자들이 주문과 결제가 정상적으로 된 건지 알기 어려운 혼란을 겪었습니다. 3월에는 일부 상품이 가격 비교에서 노출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고요. 연초에도 네이버페이에서 결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오류가 30분 정도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네이버와 쿠팡은 각각 20%대 점유율로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최근엔 AI 기반 쇼핑 앱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를 새로 선보이며 점유율 확보에 안간힘이지만 안정적인 시스템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기준금리 인하를 유독 빨리 적용하는 은행 예금의 매력이 떨어지면서 증권사 상품 중에 위험이 크지 않은 것들 찾아 나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증권사가 법적으로 예적금 상품을 만들 수는 없지만 비슷한 취지로 발행어음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가 취급하던 이 상품 경쟁에 미래에셋증권이 처음 합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발행어음 이게 어떤 상품이고 또 언제쯤 출시되는 건지 먼저 정리를 해보죠. 네, 이 미래에셋증권이 팔기로 한 상품은 연 4%대 수준 수익을 안겨주는 이 적립형 발행어음 상품인데요. 최근 미래에셋증권은 원화, 외화, 이 발행어음 적립형 출시를 위한 약관 개정에 나섰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6월 2일을 목표로 출시를 준비하고 있고 아직 금리 수준은 미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행어음은 채권처럼 고객이 돈을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는 상품인데요. 수시로 돈을 찾을 수 있는 수시형과 이 정기예금 성격의 약정형, 적금 방식의 적립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적립형은 금리가 가장 높고 다달이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그간 수시형과 약정형 발행어음 상품만 있었는데 고객 수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적립형도 팔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증권사들에 비해서는 좀 뒤늦게 출시한 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미래에셋증권처럼 발행엄을 찍을 수가 있는 한투증권, 또 NH투자증권, KB증권 이 세 곳은 일찌감치 지난 2018년에서 2019년부터 적립형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현재 이들 증권사들의 적립형 발행엄에 투자를 하면 연 4% 수준의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지난 3월 한투증권이 토스뱅크와 함께 출시한 적립형 상품의 경우 연 4.55%로 가장 많은 이자를 줍니다. 고객 유도를 위해서 미래에셋증권 상품도 연 4% 수준에서 금리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 발행엄 상품은 은행 예적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은 유의해야 됩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정부가 SK텔레콤의 해킹 사태와 관련해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로펌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지만 명확하지 않다며 민관 합동조사단의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의 결과는 다음 달 말쯤 나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결과에 따라 약관 위반에 따른 처분의 수위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